다음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영어 상권 펴주시고요. 맨 처음에 이제 무역영어 기초 잠시만요. 목차를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목차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는 1차, 2차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예요. 자, 제가 말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오늘 공부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랑 얼만큼까지 공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이제 무역영어의 기초부터 해서 개관, 그리고 특성, 특수무역, 그리고 무역영어의 이해 파트, 제가 말했던 여기 거래 성립 파트, 성립 이전에 이제 판매자 물색하고 이런 파트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는 파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마찬가지로 이 절차, 그리고 청약과 승낙, 이 파트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지만 그래도 학원을 펴가지고, 학원 혹시 다 갖고 계시나요? 없으신 분 없으시죠? 혹시 같이 볼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네, 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협약과 친숙해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CISG 원문을 빠르게 볼 거예요. 물론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주 깊고 그리고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든 개념을 보면서 그것과 이제 대칭되는 협약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역 기초 그리고 개관. 네, 전체 개요 한번 봐볼게요.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던 이제 성립 이행 종료 파트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더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립부터 종료까지 공부를 하겠고, 밑에 있는 이제 국제무역의 재범리 이쪽을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수업 역시 시험 역시 다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채점위원들이 귀찮은 거 싫어하셔가지고 협약이나 법 이런 거는 딱딱 명확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이나 뭐 이것이 추상적인 걸 묻기보다 딱딱딱 떨어지는 걸 묻기 때문에 거의 시험 문제의 70% 이상은 이 협약을 중심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국제무역의 개관. 딱 봐도 네, 이거는 그냥 스킵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키워드 같은 거는 적어 드릴게요. 서로 다른 국가, 그리고 물품의 매매와 이에 부수하는. 자, 결국 무역이라는 게 이제 서로 다른 국가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단락은요, 결국 이거예요. 네. 매매라는 큰 동그라미 내에 이제 계약의 성립, 결제, 운송, 보험, 그리고 분쟁. 큰 이제 5가지의 파트에 대한 수많은 또 하위 개념들을 이제 공부하겠죠. 이거에 대한 뭐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국제무역의 특성, 이런 것들 역시 이제 목차만 딱 봐주면 좋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이제 국제무역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하위에 4개의 개념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수많은 위험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종속 계약이 있고, 그리고 정역에는 상관습, 각종 규제가 있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파트인데, 처음 공부하니까 하나하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운송 이야기 했었던 것처럼 이제 무역은 이제 해상 운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항공 같은 게 발달은 했다고 하지만 이제 운임이 가장 저렴한 해상 운송이 주를 이루고요. 해상 운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또 상당한 위험이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고속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배로 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시간적인 거 있어서 이제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환율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수에즈 운하, 그때 한창 이슈가 있었었는데 뭐 수에즈 운하가 한번 막혀가지고 수많은 무역적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많은 위험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밑줄만 쳐볼게요. 운송위험, 대금회수 불능위험, 그리고 환위험, 비상위험. 이 네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운송위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차를 공부할 때 다룰 내용이고 나머지 3개는 2차를 공부하시면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리고 종속계약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정형화된 상관습 옆에다가 인코텀즈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정형화된 상관습에서 이제 처음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1차에서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인코텀즈라는 게 이제 상관습이고요. 네,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또 빠르게 넘어가 보고. 네, 여기 중요합니다. 특수무역에 별표를 한 2개를 칠게요. 자, 인강을 들으시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2차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제 특수무역 이런 목차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1차를 공부하면서 당연히 2차를 공부하니까 이제 특수무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봅시다. 수위탁 거래. 그리고 두 번째가 연계무역. 세 번째가 이제 간접무역. 그리고 저는 기타무역이라고 외웠어요. 여기서는 실제 2차 모의고사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계무역에는 저는 앞글자 따는 거 많이 하는데 물구대 제환이라고 해가지고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형구매, 환매, 절충구역, 그리고 중중통수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연계무역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무역영 공부할 때는 이제 영어를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연계무역은 카운터 트레이드, 물물교환은 바터 트레이드, 구상무역은 컴펜세이션, 대응은 카운터. 전 앞글자를 이렇게 땄거든요. 물구대 그리고 환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나올 수 있고 2차에서 역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물물교환은 이제 말 그대로 물물교환이죠. 특성을 좀 이해하면 좋아요. 물물교환은 이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환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너와 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는 형태도 아니며 그리고 이제 내 의무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도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상무역은 이제 그 수출입 대금을 그 상응하는 이제 상계라고 하죠. 상응, 상계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구상무역에는 신용장 파트와 연결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1차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역 수지 흑자 적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그래서 사실상 수출하는 사람은 수출만 하고 싶고 수입하는 사람은 자기 것도 좀 팔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거를 팔 거면 내 것도 좀 사주라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상무역과 대응구매 이 두 가지가 비슷해요. 이거 실제로 보면 두 개의 구상무역과 비슷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구상무역은 환거래가 발생하고 역시 그거에 따른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전가도 가능하나 대응구매와 다른 거는 계약서가 몇 개이냐 이 차이가 그 두 개의 유일한 차이예요. 그래서 구상무역 옆에는 계약서 1개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키워드입니다. 구상무역은 계약서 1개 그리고 대응구매는 이제 2개의 계약서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상무역의 특수신용장 별표 한번 쳐주실게요. 이 세 가지는 1차, 2차 하면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백투백 LC, 토마스 LC, 에스크로 LC. 다 밑줄 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신용장 파트 UCP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다루긴 할 건데 이제 구상무역에는 특이하게 이제 LC라고 하는 게 신용장이거든요. 그 신용장에서 특이한 신용장이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빈칸 뚫기로서 1차에서 기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응구매는 이제 구상무역과 똑같지만 이제 계약서가 별도로 2개가 작성된다라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환매, 그리고 절충교역 거래. 이거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는 제품 환매는 그냥 바이백 트레이드라고만. 예, 이건 오히려 영어가 저는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바이백 트레이드라고 이제 플랜트 계약이나 이제 뭐 발전소 같은 계약,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그 단위가 엄청 커지는 그런 계약들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단위가 크니까 그 플랜트에 생산된 제품을 그 수입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프셋 트레이드는 이제 뭐 항공기나 아니면 뭐 선박 이런 대규모 장기간 그런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부품들이나 뭐 주요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국에서 공급하는 조건으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교역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연계무역이고요. 이제 뭐 2차 공부할 때는 뭐 연계무역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이 5가지 설명하면 되고요. 하지만 1차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도식화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프셋 트레이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파트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2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1차 개념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간접무역 이거는 2차생들도 무조건 별표죠. 제가 처음 헷갈렸던 부분이었어요. 중개무역과 중개무역. 혹시 예습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중개무역, 중개무역? 저 한국말로는 좀 헷갈리는데 이제 우리는 무역 영어니까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천다이싱 그리고 인터미디엇 이 2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사실 중개랑 중개로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자, 이거는 키워드가 이제 수입자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이게 키워드예요. 이제 중개인이라고 하죠. 이제 뭐 중개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업자분이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그분을 통해서 하는 건 사실이지만 뭐 중개업자 분에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복비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지불하고 그분이 중개를 하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중개무역도 우리가 그 중개인한테 물건을 사지만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무역은 좀 특이하게 그 사람 돈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개무역은 수수료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관세 평가랑도 이어지는데 그 중개인은 이제 해당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요. 키워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부동산에서 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중개인한테 막 따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무역도 중개무역에서는 이제 위험 부담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위험 부담 주체가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도 싸고 재고 부담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서 제3자가 중개함으로써 중개인은 당사자가 아닌 알선이로서 수수료를 취한다. 반면에 중개무역은 수출 목적으로 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중개무역 상에는 이제 판매자가 실제로 중개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팔리고 재고로 남으면 그 재고 부담 위험 역시 중개인이 그거를 부담하게 되고요. 1차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2차 서적 보시면 이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은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통과 스위치 우회무역 이거는 한번 읽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간접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통과 스위치 우회 이 3가지가 이제 묶어서 저는 잠시만요. 이쪽만 체크를 해봅시다. 3국 경유, 결제가 3국, 그리고 3국의 반입.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간접무역 형식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렇게만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 이 2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이 기타 방식은 넉다운과 턴키 이 2가지만 읽어보세요. 넉다운은
크게 SKD, DKD.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은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완전 상태에서 인도. 주문 받으면 모든 과정을 제공. 이런 것들은 기출에 나올 때 좀 깔끔한 편이에요. 상황을 설명해주고 다음에 대한 거래 방식이 무엇인가 라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개념만 알면 충분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은 정말 읽기만 해도 좋아요. 2차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2차 공부할 때는 OEM과 ODM에 대해서 체크는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V 표시는 해두실 텐데 외국 인도 수입과 인수 수입 그리고 ODM과 OEM. 특히 3번은 차라리 내국 소비세법에서 좀 더 유의적으로 다루는 파트예요. 자, 이렇게 넘어갈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영어의 이해. 이거 역시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파트예요. 그리고 무역 통신문 이런 것도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면 되죠. 사실상 무역 통신문을 레터라고 합니다. 그 직장에서 쓰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부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딱 봐도 무역 서신의 구성 요소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외워가는 파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펴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체크해 봅시다. 서두, 일자, 그리고 서두 인사, 결미 인사, 서명, 그리고 추신 별표, 그리고 어디셔널 시트. 무역 서신의 기본 요소, 보조 요소 이런 것들 외우는 게 되게 쓸모없는 공부 시간 중 하나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나와봤자 여기서 올바르지 않은 형식은 이렇게 묻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역통신문에서 다음 중에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서두가 없거나 일자가 없거나 그리고 수신인 주소 이것도 체크할게요. 빼먹었네요. 3번 체크. 이제 무역통신문이나 무역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15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여기서 무역통신문에 사용되는 영어는 간결, 정확, 격식, 간정격. 이 세 가지에 벗어나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한번 별표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책이 지금 나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물론 있더라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긴 한데,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에서 이제 무역통신문 또는 무역서신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되게 모호하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아니면 지난번에 내가 보냈던 것과 같이,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답이에요. 아주 수신인 주소도 명확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몇 월 며칠 사서한 몇 번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정확해야 되는데, 대부분 문제들이 그런 식에서 이제 오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10년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낚일 수 있는 거는 추신 그리고 서명. 이 서명이 없으면 이제 정확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추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간결, 정확, 격식이라고 하는데, 격식에서는 이제 인사, 이것도 제가 봤던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었는데, 인사 없으면 이제 격식 떨어진다고, 이것도 역시 올바른 서신에서 틀린 내용이었어요. 정확과 그리고 정확에만 보통 초점을 맞추니까 격식도 조금 빼먹기 좋은 파트인데, 격식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18페이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추진이 빠졌던지, 아니면 밑에 You are very truly 하면서 이런 게 없고 누가 썼는지 이렇게 안 보이고, 발신이 안 보인다든지 수신이 안 보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옆에다가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빠져 있고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중 무역 통신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했던 간결, 정확, 명료 그 세 가지에서 뭐 끝나는 파트니까 굳이 뭐 기본 요소, 보조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2.5점 그거 얻으려고 공부하는 파트 아닙니다. 자, 그리고 19페이지 무역서신의 작성 원칙 나오네요. 정확성. 이거는 정확해야 한다는데 옆에다가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오타, 이탈자, 이거 적어주세요. 정확성에서는 이거 하나로 끝나요. 그리고 상당히 까다로운 파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낸 오타들은 우리도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로 뭐 wrong, right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오타라고? 라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보면 어떤 게 오타인지 여기는 보이실 텐데 조금 문제가 허접하게 나왔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이렇게 어려운 약간 헷갈리게 하는 것들도 다 문제풀이에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명료성. 제가 말했듯이 동그라미, 분명, 오해, 모호. 즉 불분명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 네, 적으셨나요? 여기 보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recent order라고 나오죠. 뭐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했듯이 last time, currently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오답입니다. 실제로 문제도 모의고사도 기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his proposal 이런 것들 밑에 Mr. Smith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 역시 문제풀이에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틀리면 안 돼요. 간결성.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고 가급적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이거는 딱 봐도 이거는 그 잘못된 표현과 옳은 표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냥 줄이 너무 길면 사실 그거는 틀렸다고 보시는 게 상당해요. 저는 그걸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풀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길게 하거나 아니면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이런 것들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간결성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데 스킬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뭔가 있을 때 3줄 이상 넘어가면 틀렸다고 봤었어요. 간결 무역 서신에 있어서 그렇게 한 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것도 역시 문제풀이 하면서 보완이 되긴 할 텐데 이렇게 해서 간결성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완전성, 예의성. 사실 완전성은 정확성과 명료, 간결에 부수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딱히 이거에 대해서 크게 예의주시할 필요 없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예의성 하나는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동태를 위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성한다. 그리고 이거는 별표 한번 칩시다. 명령조. 대부분의 모의고사 평이하게 나오면 명령조가 이제 A성에서 틀린 문제로 많이 나와요. must, should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have to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이게 무슨 관계가 동등한 관계 오히려 굽히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을 쓸 때는 주어로 쓰지 않으며 이런 것들은 한번 보고 이제 좀 건방지다 싶으면 틀렸다고 보는 건데 이거는 여기 밑에 수동태랑 더불어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읽으시면 이거는 당연히 틀렸네라고 볼 부분인데 명확하게 제가 키워드로 딱딱 짚어드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 왜냐하면 이게 수동태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서 오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주어로 썼다고 해서 또 오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건 틀렸구나라는 건 당연하게 아는 뭐 도덕 문제 마냥 네. 이것도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이 별표 없이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제 무력 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이제 수험생 때 이런 거 그냥 보지도 않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리고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지만 몇 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적서. 이거는 영어로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청약서. 이 두 가지를 왜 체크를 하냐면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오늘 짧게 다루긴 할 텐데 이제 단순 견적서는 이제 청약이 될 수 없고 청약서만이 청약이 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3교시 때 제가 CISG를 근거로 이제 어떤 것이 청약이고 어떤 것이 청약의 유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2차에선 전혀 쓸모 없어요. 하지만 이제 1차에서는 이제 견적서랑 이제 오퍼시트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왕왕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네. 뭐 구매 주문서 외에는 그리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이건 GA라고 하는 건데 뒤에 나오니까 제가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그 청약이 있고 그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쓰는 게 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고 이것도 이따 3교시 때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이 되면 이행 단계에서 이행 단계는 좀 중요하죠. 신용장, 일시, 환어음, 운송서류, 송장, 보험증권 이 5가지는 우리가 이행 단계에서 아주 주요하게 공부할 것들이에요. 있다고만 지금 환기를 시키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겠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것들은 네, 기타 서류가 이제 2차에서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네, 공부뿐만이 아니라 네, 실무에서 공부를 할 것들이니까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무역 법리의 이해. 이거는 제가 1교시 때 도식화를 시켜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한번 읽으면서 환기를 한번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화의 필요성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서로 격지자간이라고 이제 먼 거리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상관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코텀즈랑 CISG를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들 그냥 읽기만 하면 좋겠어요. 국제물품계약 이것도 그냥 통으로 넘어가시면 좋아요. 처음에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냥 공부랑 친해지기 어렵게 만드는 파트예요. 자, 쭉 넘어갑시다. 대신 국제운송에서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해상운송에서는 이제 헤이그 규칙 그리고 옆 중간에 보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 이거는 제가 아까 1교시 때 말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운송에서의 근간이 되는 협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헤이그 규칙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2차 역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 여기는 안 나왔는데 밑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로테르담도 한번 적어주면 좋겠어요. 읽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식사를 하실 때나 아니면 뭐 한 번씩 책 볼 때 흐름을 알 수 있게 빠진 것들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운송도 이제 바르샤바 체제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거 읽지 마시고 제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운송이라는 게 되게 2차 공부를 하면 느낄 텐데 뭐 해상은 뭐 헤이그가 있었고 비스비가 있었고 그리고 뭐 함부르크가 있었고 로테르담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항공은 되게 난잡해요. 여기서는 뭐 바르샤바고 뭐 와르소 옥스포드고 막 체제가 엄청 많은 체제가 서로 난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바르샤바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바르샤바 협약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항공이 태동했을 때 바르샤바에서 바르샤바 체제로 태동을 했다더라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이해는 2차에서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이상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난잡한 그런 항공 협약들을 한 대로 묶은 협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몬트리올 협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바르샤바 체제 통합한 단일화의 필요성이, 그렇죠? 난잡하기 때문에 몬트리올 협약. 몬트리올 협약은 기출도 많이 됐고 지금도 꾸준히 개정이 5년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몬트리올 협약에 맞춰서 우리나라 산법도 똑같이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21년에 몬트리올이 개정되면 23년에 22년에 상법이 개정되고 이런 식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듯이 육상운송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도 없고요. 그 무역 영어랑 무역 실무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편이에요. 철저하게 협약을 통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 논문을 통해서 나오거나. 근데 이제 도로 육상은 이제 협약도 정립이 완전히 안 됐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안 됐고, 그리고 교수님 논문들도 사실상 없는 편이라서 이쪽은 2차 할 때도 포커스를 안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합운송, 이거는 체크를 해봅시다.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도로, 항공, 도로, 항공, 그리고 도로, 항공, 해상,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상 묶은 엮인 운송을 우리가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대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 중 하나죠. 우리가 단일 배로만 운송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무조건 배가 있으면 우리가 도로가 당연히 엮일 수밖에 없잖아요.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항구에서 다른 데로 운송을 하거나 비행기를 갖다가 배로 가거나. 그래서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계속 2차에서 나온다라고만 했었는데 아직 제대로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국제화물 운송에 대한 유엔 협약, 이제 MT 협약이거든요. MT 협약을 우리가 공부를 잘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거든요.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복합운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복합운송에 대한 특성들은 이제 1차 상에는 이제 MT 조약을 위주로 나오긴 하지만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이제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사 중재에 관한 협약. 이거는 정말 머리 아프기 때문에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요약하자면 여기 있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교시 때 외국의 판정을 국내에서도 이제 효력이 있는 걸로 해준다라고 하는 협약이 뉴욕 협약이에요. 그래서 뉴욕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이제 중재가 있었을 때 이제 국내에서 중재가 이제 상대방 국가에서도 효력을 맺히고 그것은 삼심이 아닌 단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여기 있는 뉴욕 협약 그리고 중재법. 사실상 중재법이랑 뉴욕 협약은 1차 공부할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중재 파트를 따로 공부하기보다 문제풀이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게 왜 오답이고 그리고 이게 왜 정답인지 그 지문을 통해서만 공부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너무 지엽적이에요. 하지만 뉴욕 협약은 진짜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이제 통일 규칙에 대해서는 이제 인코텀즈 하나만 체크해 두고요. 신용장 통일 규칙. 우리가 CISG랑 인코텀즈 그리고 UCP 이 세 가지만 잘 해가도 합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들 이제 진입장벽이 낮은 3대 협약이라고 하니까 아주 빠삭하게 외워야겠죠. 그래서 조금의 실수도 2차에서는 좀 커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실수하는 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협약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차에서는 똑같은 2.5점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서 틀리면 안 되고, 세 가지는 좀 더 꼬아보거나 좀 더 어렵게 나온 확률이 다분하거든요. 거기서 놓친 것들을 이제 평이한 다른 문제에서 얻어간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쭉 넘어가 주세요. 아까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규칙들만 동그라미 칠게요. 추심통일 규칙, 도로운송 CMI 규칙,
복합운송에 대한 이제 운크타드 ICC라고 하는 규칙인데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보험은 이제 옆에 MIA, ICC 이 두 가지만 적어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공동해송에 대한 공통 규칙인 뭐 요크 앤트워프 이런 것들은 2차에서도 너무 지엽적이라서 공부를 안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있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 국내법 이거는 SGA라고 하는 법인데 이것도 이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 없이 그냥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해 나가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성립 절차. 여기도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 잠시만요. 네, 무역계약 성립 절차. 여기서 해외 시장 조사, 거래처 선정, 거래 제의, 그리고 신용 조사. 이 파트에서도 문제가 무조건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상 6번 이후로는 이게 CISG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과 후는 같은 계약의 성립 단계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두 개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 이쪽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방법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만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래처 선정과 거래 제의 그리고 조에 대한 회신 이것도 여기서는 되게 러프하게 나왔는데 문제풀이 할 때 이제 거래 제의 그리고 상품 조회 이 두 가지는 문제풀이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알아둬야 될 거는 신용조사예요. 신용조사는 2차에서도 이제 조금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다가 많이 까먹는 파트이기도 하고 1차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 개념은 당연해요. 신용조사라는 거는 이제 그 격지장한 거래에서 당연히 국내 거래에 비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철저히 신용조사를 하라는 거고요. 이게 어떤 부분이랑 또 얽히냐면요. 이제 지웠네요. 그 종료 파트에서 그 2차 공부를 여러분 하고 계시니까 종료 파트에서 우리가 분쟁 해결 조건에서 거의 의의에서 아니면 해결 방안에서 항상 나올 때 1점 혹은 그 이상 나오는 배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분쟁 해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철저히 애초에 신용조사를 잘했으면 이럴 것이 없다라는 걸로 환기시키면 이게 되게 괜찮은 서두가 되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에 있어서 첫 번째 목차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지금은 이걸 유의 깊게 공부하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2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중요한 파트고요. 1차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3S, 3C 이렇게 하거든요. 3CS.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하여 OC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별표까지 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어느 서적에서 이렇게 나오는 파트고 어느 논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이제 신용조사, 신용조회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도 묶어가지고 3CS 중 뭐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방법은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까지 해가지고 이쪽 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되게 러프하게 봤어요. 뒤에 있는 상업거래소 소개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래선 소개, 그 신용조회 의뢰 이런 것들은 공부하실 때 팁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단어들만 체크를 꼭 하세요. 처음 지금 1회 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단어만
따로 외워가지고 단어장을 통해서 외우든 아니면 그냥 이걸로 외우든 이 단어들과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뭐 reputation, S2, S-legal 이런 것들, 무역 영어가 이제 무역 실무를 영어로 배운다고 했었는데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키워드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어 위주로 플러스 협약에 있는 키워드 공부를 한다면 효과적으로 이 문단을 전체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거래 제의 3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문단 있잖아요. 이 문단이 거래 제의예요. 보통 제가 문제 풀이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아마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음 대화 또는 서신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조금 쉽게 나오면 1. 신용조사 2. 거래처 선정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가 영어로 나올 거예요. 그쵸? 우리가 무역 영어는 결국 좀 객관식이 다 그렇지만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전략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해석하고 이거를 맞추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 한번 보실까요? Your name has been given us by 해서 뭐뭐에 대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open account 이거는 정말 키워드예요. 거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price list 가격표가 나오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달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make it our customs to trade on. 뭐 이러한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관행이다. refer you to my secretary. 그 비서에게 소개하십시오. 사실 이런 키워드만 딱 파악하더라도 사실 문장을 보지도 않고 이거는 거래 제의 단계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한다면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에 시간을 크게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넘어간다면 거의 한 20초 컷? 이것들 다 그 문제풀이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다 단어를 체크해 둔다면 문제풀이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효과를 거둘 것 같아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여기 단어가 조금은 이질적일 수도 있어서 제가 순위별로 여기서 딱 2개만 가져간다 혹은 하나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순위를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첫 번째구나. 평판이 좋은 이거 레퓨테이션 이거 하나로만 봐도 이제 소개 의뢰받은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말에 관하여 이거는 전부 싹 다 외워주세요. 이거는 지금부터 외우는 단계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2가지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in refer to 이것도 답장으로 이거 무조건 별표. 이게 나왔다는 뜻은 뭔가 받았다는 뜻이겠죠? 뭔가 받았으니까 답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뭔가 처음 뭐 거래를 처음 제의하거나 아니면 뭐 첫 관계 이건 다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그라미 2번째 오픈 어카운트 그리고 프라이스 리스트 저렴한 가격 이 3가지 2, 3, 4 이거는 정말 이 지문은 기출인 법칙한데 3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 3가지만 보면 거래 제의 단계라고 바로 유출할 수 있죠. 이 3가지를 공부가 처음 그리고 영어가 버거운 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4번째만 체크해 드릴게요. In strict confidence, in 뭐 아니면 뭐 confidentially 뭐 이런 식으로 비밀에 이런 것들은 이것만 딱 봐도 거래 이거는 2가지로 아니죠. 여기는 신용 조회라고만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정말 많이 써요. 계약의 성립이고 계약이 진행되는 단계니까 이런 것들은 비밀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번 체크, 그리고 1번 체크. 13이면 네, 바로 거래 계약 성립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주문하겠다. 그리고 너와 do business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어만 딱딱딱 외워가면 무형영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청약과 승낙 단계의 앞까지 이제 였고요. 여기 전에는 제가 말했듯이 이제 서신에 대한 그리고 무역 계약 체결 절차, 신용 조회 이런 것들이 주요한 키워드였고요.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친 파트 위주로 문제 풀이 때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부터 막 그렇게 개념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그 쉬는 시간 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개념도 개념이고 질문도 질문인데 제 팁이나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의 공부 노하우, 방법, 대처 이런 것들을 계속 매 시간마다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대답을 해드리다가 전부 다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특별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잤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공부했어요. 여기다 써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해서 작년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3시까지 독서실 책상에서 공부할 준비를 마쳤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1차를 공부할 때 이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급하면 딱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차를 어떻게든 봤는데 딱 보면서 느끼는 점이 아, 이거 바이오리듬을 좀 맞춰야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항상 저는 새벽 1, 2시에 좀 더 보다 늦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해롱해롱 거리다가 어영부영 먹고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잘 때쯤 돼서 이제 막 새벽 공부가 잘 되고 저 말고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제 뇌가 가장 깨어있는 시간이 새벽인데 아니면 뭐 10시, 밤 10시 이후인데 그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안 될까 싶어서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억지로 잘 일어난 게 10시였거든요. 10시인데 한 대여섯 시쯤 돼야지 이제 집중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안 먹으려고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8시간 빼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9시 반, 10시 이제 아침 이때가 이제 시험 시작 시간이잖아요. 그때 내 온몸의 세포가 오랫동안 준비돼서 다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24시간 스터디 카페가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공부를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진짜. 왜냐면 우리 몸이 진짜 인체가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옛날 버릇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딱 30분, 딱 30분씩 단축을 해가지고 이번 주는 9시, 9시 반, 8시 반, 8시 이런 식으로 단축을 해놨고 결국 이제 2시에 자고 3시에 깰 수 있었어요. 이러면 되게 좋은 게 그 스터디 카페에 보면 또 빌런들 되게 많잖아요. 또 공부하는 독서실들 어디 가도 빌런들 되게 많은데 진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3시에 가면 다 집에 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거의 한 7시 될 때까지 한 4시간 동안 혼자 공부해요. 진짜 그 승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4시간 공부하면 한 번쯤 쉬는데 아직도 해 안 떠 있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그리고 7시쯤 되면 한두 명씩 오거든요.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7시에 오는 사람들은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대 편입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공부 시험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를 진짜 안 흐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느껴지고 거의 독서실에서 둘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12시 정도 될 때까지 순 공부량이 엄청 많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루틴화가 되면 이제 저는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거를 좀 멈췄거든요. 원래는 다 계획을 다다다다 세워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공부 계획을 세웠던 게 제 의지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빠그라지면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오늘도 나는 진짜 잘했다, 찢었다 이런 건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마음을 가지고, 물론 뭐 무역 영어 어디 뭐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예전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계획은 조금 접어뒀어요. 근데 이렇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면요, 놀랍게도 이 시간 몇 시쯤 되면 내가 어디를 하고 있다, 이게 되게 정형화가 돼요. 별로 방해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한 5시가 우리 시험 2차 기준으로 5시 반에 이제 끝나고 5시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 끝났다, 오늘도 진짜 열심히 했다, 모든 게 다 토해내고 하면 한 6시쯤 돼요, 공부를. 그리고 이제 미련 없이 집에 가는데, 딱 6시쯤 집에, 5시 반에서 6시쯤 집에 가면 이제 독서실 빌런들이 오는 시간이에요, 딱. 그래서 학생들,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오거나 이러면 저는 그때 집에 가는 거죠. 이게 이게 전업 수험생이고 집안에 조금 도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집안 사람 다 자고 있을 때 나가야 되고, 아무래도 좀 샤워하거나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6시, 7시 이때는 가족들이 막 TV도 크게 못 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혹은 혼자 자취를 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됐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남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최대한 자제했는데요, 인강을 지금 찍고 있으니까 지금 뭐 4월이고 여러분 일찍 시작하는 거고 밖에 뭐 날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공부 집중하자, 이런 말이 전 최대한 자제했던 이유가, 저는 수험 생활 때 되게 타이트했거든요. 수험 생활이 2년이 좀 안 돼서 붙었으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막 말씀을 하면서 자 지금 벚꽃 피죠, 뭐 여러분 이것 좀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그때 크리스마스였던 걸로 정확히 기억하는데, 크리스마스면 이제 2차 이제 6개월 7개월 남았을 때거든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죠, 뭐 나가서 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이거부터 이거 다 외운 상태여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전 안 돼 있었거든요.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네 라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들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안 돼 있었는데 합격할 때 제가 점수 압도적으로 높게 붙었어요. 그래서 본인과의 결국 싸움이에요. 진짜 일찍 그게 완성이 되어 있는 것도 정말 안 좋거든요. 제가 하고 나서 느꼈어요. 제가 시험장 나오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 비유를 들자면, 그 올림픽 선수들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죠. 그 최고 기록이 딱 그 출발선이어야 돼요. 2달 전에 완성되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유지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지 절대 마시고, 제가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서 진짜 저도 제가 12월 달에 이것도 좀 심각한 편인데 그래도 모의고사 보기 전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막 3, 4월 달에도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붙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1차를 지금 시간 여유를 있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분명히 느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본 강의 때 이거 왜 못했지, 이거 분명히 들었는데 왜 몰랐지, 이렇게 여유 있었는데, 다 발등에 불 떠오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남들의 개의치 마시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할 수 있다만 믿고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끊고 협약 잠깐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